자, 어제 미국장에 있었던 흐름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4번째 야간, 105번째 야간 수업에서는 오늘 강의 주제가, 104번이 아니라 105번째죠?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은 강의 주제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의 진실. 그것이 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급등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같이 부채 한도 협상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 미쳤단 말이에요. 영향을 어젯밤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어떤 영향이 왜 계속 강화되는지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과연 그럼 7만 전자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갈 거냐.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 가격이죠. 거의 7만 전자 다 왔네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2023년도 상반기 상고 삼성전자의 7만 전자 돌파가 돼야 종합주가 지수가 2600도 가고 2700도 가는 거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10만 전자 10만 닉스 드디어 하이닉스도 10만 닉스 7만 전자. 전자시대가 다시 이제 성큼 눈앞에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금 들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하이닉스가 10만 닉스가 되고 삼성전자까지 7만 전자가 돌파 나오면 그때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느냐? 내가 바보지 됐구나. 쏘갔구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한번 쏘고 크리스마스 때 주가 폭락시킬 때 한번 공매도 세력들의 뭐 한국 망한다는 말에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에 마지막으로 쏘가서 주식을 탈탈 털렸구나. 쏘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제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돌파에 힘입어서 22,600포인트 돌파가 나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말 6월 초 특히 6월 14일 전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지만 이때 부채 한도 협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진행되는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리고 6월 14일 날 FOMC 회의가 이제 있는 때죠.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악재에 쏘갔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강의는 오늘 2023년도 6월 5월 21일 박한쌤의 야간 수업 105번째 시간에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의 진실, 이 진실은 박한쌤이 해석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가 알려주는 진실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박한쌤이 해석한 진실,
우리 야간 수업에서만 어떻게 이걸 주식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볼 거냐. 그리고 그것이 국내 시장과 반도체 지수 급등에 최근 어떠한 이유를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너무 명쾌한 시장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리사프레님 말씀이 정확해요. 예, 미국 부채 한도 말잔치에 사실은 사람들이 속았는데 왜 미국은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거죠. 자, 어제 금요일 날이죠. 여기서 어제라고 하면은 이 시간적인 어제가 아니라 영업일 기준, 주식 영업일 기준으로서의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안 열리고 토요일 날도 안 열리잖아요. 미국도. 금요일 날 밤에 열렸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밤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한국 시간으로 밤이고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협상을 했어요. 뭐를? 부채 한도 협상. 자,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떠서 출발했어요. 미국 증시가. 자, 그런데 갑자기 공화당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협상 결렬을 읽은 거죠.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뭐였냐면 백악관이 불손했다는 거예요. 백악관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 아니, 백악관은 행정부고 부채한도 협상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백악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버리고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황당한 일이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버려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마디로 이런 거지.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왜? 선생님 얼굴이 못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빠 싫어요. 왜? 아빠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는 건데?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2번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린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의가 결렬됐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순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확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망가지려고 막 하는 타이밍에 이런 타이밍이죠. 딱 주식으로 보면, 차트로 보면. 그때 이제 영웅이 히어로가 한 명 나타납니다.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플러스로 잘 출발했어요. 잘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중 최고점으로. 근데 갑자기 공화당이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주가 뿌룩 빠져버립니다. 야, 끝났다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스탠포도 빠져버리고.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시가 대비로 따지면 0.78포인트가 후룩 아래로 밀려버려요. 순식간에.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시가 잘 출발해놓고 갑자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구원투 갑자기 시장에 등판하느냐. 잠깐만요.
하고 누가 등판하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정말 이분도 뜬금없었어요. 진짜 뉴스가.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숟가락을 딱 얹어요. 예.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먹었겠습니까? 1번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2번 쌍욕을 먹었을 것이다. 예,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 야, 왜냐하면 부채한도 협상이 찌그러져가지고 시장이 위태위태할 판인데 제롬 파월 의장님이 그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참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금리 수준이 있는데 그 금리 수준만큼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즉 예상했던 만큼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요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중간중간에 빠뜨린 말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 FRB는 미국 정부 및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좀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더 단행해야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나 그 예상만큼보다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한 금리 수준이 현재 몇 퍼센트냐? 그 예상한 인플레이션을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현재까지 실행한 금리가 5%입니다. 0%에서부터 계산하면 5%. 0%에서 0.25 한 번 올리고 0.5 올리고 그리고 1% 죄송합니다. 0.5 올리고 0.5 올리고 그래서 0.2 올리고 0.5 올리고 0.75 올리고 0.75 0.75 0.75 0.5 0.25 0.25 그래서 현재 우리의 금리 수준은 5% 제로부터 따진다면 5%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수준이 적정해요? 적정하지 않아요?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뭐에? 앞으로 계속 발생할 인플레이션 수준을 계산해 보면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한 예상만큼의 금리 인상 이게 적정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 금리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 둔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덕분에 그 타이밍 덕분. 근데 그 발언을 언제 했느냐?
민주당, 공화당이 밥상 걷어차고 깽판 치고 나갔을 때 그때 딱 등장한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갑자기 시장은 이쪽 보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황당해했잖아.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라네.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웬 떡? 하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채 한도 협상이 없이, 그런 협상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롬 파월 의장이 나타나갖고 이제 금리 인상 필요 없어. 금리 인상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시장 반응은 미친놈. 엊그저께까지 연말 안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 생쇼를 했었더만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나타나갖고 시장은 그렇게 그동안 금리 인상 필요 없다. 10개월간 미국은 CPI 지수가 계속 빠졌잖아. 9.1에서부터 4.9까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다 무시하고 맨날 금리나 쳐올리다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져. CS 사태 터져. 그 다음에 지방은행 뱅크런 사태 터져. 시장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까지 터져가지고 까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서야 갑자기 지난달까지 5월달 금리 인상 0.25 단행해가면서 연말 안에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 생쇼를 하더만 이제서야 금리 인상할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거 금리 인상에 베팅해갖고 공매도 때리는 세력, 삼성전자 공매도, 하이닉스 공매도, 애플 공매도, 네이버 공매도 때린 세력들 한테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금 그 말 믿고 주식 정리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왜 주식 정리하세요? 그러면 저보고 야 너는 차트 볼 줄 모르냐?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주식 아직도 안 팔았어? 사람들 다 주식 팔았잖아요. 이 개인들이 누구 믿고 파는 거예요 지금? 금리는 계속 쳐 올리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터지지. 제롬 파월 의장 및 누구는 연말 안에 금리는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 그러지.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 결렬되면 나라 디폴트 된다고 했었지. 개인들 다 주식 정리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정리했어요? 9조 5천억 정리했네요. 지난 6개월간. 지난 한 달간 2조 5천억 정리해요. 지난 한 달간 2조 5천억 정리했어요. 개인 투자자. 정말 많이 정리한 겁니다. 지난 2개월간 5조 4천억 정리했어요. 반등 나올 때 다 팔아번쩍인 거지.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10만 닉스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황당하잖아. 10만 닉스, 7만 전자가 지금 눈앞에 있고. 완전히 지금 이거 전 세계 시장에서 이게 신뢰가 눈곱만큼도 없는 놈들이잖아요. 금융은 신뢰입니다. 왜? 일반 자동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핸드폰. 눈에 보여요. 옷.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보여요. 근데
금융산업은 무슨 산업이냐? 눈에 안 보입니다. 신뢰를 사고 파는 산업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은행. 그래서 그 신뢰가 무너지면 뱅크런 사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연말까지 갑자기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었고 그 생쇼를 해서만 이제 금리 인하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욕이라는 욕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욕이라는 욕은 다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YJ 팡님. 욕이라는 욕은 생욕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친놈. 헛소리 하네. 그러고도 네가 FRB 의장이냐. 이 금융시장에서 온갖 저주를 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안 먹고 뭐를 먹었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지금 사람들 미국 시장이 지금 철렁 주저앉을 때 제롬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시장이 다시 회복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가 있었느냐?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CPI 지수가 9개월 연속 빠지는데 9.1에서부터 8.5, 8.3, 8.2 그 다음에 쭉 빠져서 6에서 지난달에 5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인플레이션 끝난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이 이제 사실 필요 없잖아. 이게 정당성이었죠. 그 미국 정부도 FRB도 야 금리 인상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끼리도 멈추냐 마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잖아. 왜 인정하는 거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잖아. 지방은행 뱅크런 사태 터졌잖아요. 금리 멈춰야 되는 타이밍에서 지금 2, 3개월 늦은 거잖아.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금리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욕먹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멈추면 박수 받아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악재에 나름 우리 편, 주식시장 편, 금융시장 편은 역시 너밖에 없어. 정치인들보단 네가 낫다.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판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면 부채 한도 협상으로 양적 완화.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말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의 진실은 뭐냐? 의 다른 말. 이걸 돈의 말로, 금융의 말로 풀어봐요. 양적 완화야. 자, 다시 한번. 부채 한도 협상을 이걸 다른 말로 해봐요 한번.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혹은 미국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돈 재테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돈으로만 표현해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 돈 좀 더 꿔줘. 돈을 더 꿔주고 싶어. 나도 꿔주고 싶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억인데 1억 찼어. 한도부터 풀어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돈 풀어줄게. 그 얘기죠. 양적 완화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금융정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정책에는 통화정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누굽니까? 네. 한국은행,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통화정책, 즉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자율 같은 걸로 컨트롤하는 누구냐면 한국은행입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통화량 조절, 그 이자 조절. 그렇죠?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합니까? 부국강병.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하는데 금융정책 중에 금융정책은 좌총룡 우백호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요. 근데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데 통화량도 조절하고 이자율도 결정합니다. 주로. 자, 그런데 물론 이자율을 한국은행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준 이자율이나 자, 그런데 한국은행은 경제성장, 즉 부국강병을 목표로 합니까?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1번 목표로 한다. 정부기관이니까. 2번 그렇지 않다. 자, 눌러보세요. 네. 1번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다. 아니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성장. 모든 정부에서 하는 일은 경제성장.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목표 아니냐. 그럼 당연히 한국은행도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실력이 느는 게 1번 맞다. 아니다. 2번. 네, 답은 아니다.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행의 목표는 만약에 박한샘이 대통령이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아니라 박한샘이 대통령이야.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봐라. 국민들한테 밥 삼겹살 사 먹을 거 소고기 사 먹게 해주고 100만 원 월급 받을 거 103만 원 월급 받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음 정치에도 또 찍어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옳았구나. 박한샘을 찍어서 국민들이 잘 산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막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얼마 있습니까? 저는 통장에 지금 1억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다 막 조금만 일해도 돈이 팍팍 쌓이게. 애 낳았어요. 축하드립니다. 3천만 원 입금. 아우 아버님 80세까지 사셨습니까? 네. 2천만 원 입금. 그 다음에 아이고. 고등학교 막 졸업했는데 만 19살 되자마자 벌써 애를 출산했네. 애국자네. 미혼모 5천만 원 입금. 그 다음에 젊은 처녀총각도 결혼했네. 축하합니다. 아파트 18평짜리 무상 지원. 괜찮죠? 그 돈 다 어디서 풀어요? 한국은행에서 막 찍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정권한테 내가 연임을 못하고 다음 정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물려받았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라 망했죠. 그러면 망했잖아. 앞으로 10년치 걸 갖다 혼자 다 끌어다 썼으니 나라 망한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균형 재정 정책을 씁니다.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정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요. 한국은행 은행장을.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독립기관입니다. 감사원처럼. 왜냐?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 정책이 균형 재정 정책.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부국 강병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즉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 성장 주도 정책이든 분배 중심의 재정 정책을 정치권이 쓰든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의 어떤 균형 재정, 일관된 어떤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재정이 목표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을 일치시키는 거죠. 이것이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도록 조절해가면 통화량을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 한국은행 총재는 잘 싸우는 사람이 자기 역할 잘하는 겁니다. 근데 재정정책은 누구냐?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이시기도 하죠. 미국은 재무부 장관인데 한국은 경제부총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경제 성장률이 목표입니다. 경제 성장률이에요. (5% 성장할 거 7%로 좀 끌어올리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니까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 아파트도 자꾸 지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사람들이 일거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줄어들죠. 막노동이라도 해야. 그리고 다리도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하고. 도로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철도도 깔고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다가도 안 되면 뭐까지 해요? 경제 성장률이 안 되면 카지노. 외국인들한테 카지노 산업 영종도에다가 허가해 줄 테니까 영종도 와서 너희들 건물도 짓고 돈 좀 끌어와라. 그리고 자꾸 약간 이게 불법인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줄 알아가면서도 자꾸 코인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규제 타파.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전봇대 뽑아낸다 해가면서 그리고 자원 예교다 해가면서 막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 돈을 갖다가 아라라 백길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들고 자꾸 뭐를 한단 말이에요. 도로도 만들고 보도블록 멀쩡한 거 갖다 뒤집어 엎고 새로 깔아야 되고 그 예산이 또 나오잖아. (30만 원씩) 주고 집에서 노시는 어르신들 이래라 그거죠. 실업률을 줄이는 거지. 자꾸 성장 목표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장하고 경제부총리는 항상 충돌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막 목소리를 풀고 싸워야 돼. 자,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에요. 어느 나라든. 하나는 통화정책, 하나는 재정정책. 자, 이 정책을 달성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어떻게 달성하냐? 이자율을 컨트롤함으로써 달성해요. 아, 나는 접수됐다? 55번. 아, 그렇구나. 이 정책을 어떻게 달성하냐? 이자율을 높이고 줄임으로써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은. 가급적. 자, 그 다음에 재정정책은 어떻게 조정하냐? 채권을 발행해요. 국공채.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내가 이 채권, 이 돈은 너한테 갚겠다.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그래서 보면 각종 화폐가 있습니다. 무슨 안정권 채권, 무슨 뭐 통화 토지, 무슨 통화 무슨 채권 해가면서 그걸 국제시장에 발행시키죠. 뭐 10조 원, 1조 원씩. 이 채권이 발행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폴트입니다. 왜 디폴트냐? 갖다 내다 팔았는데 아무도 안 사. 이자를 못 갚잖아요. 그 다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이걸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국민들 세금 걷어가면서 또 하지만 그걸 못 갚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야.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우리나라가 10조 원 이번에 발행했는데 이자율 2%에 다 팔렸다. 혹은 3%에 다 팔렸다. 그러면 잘 된 거고 9조 원밖에 안 팔렸다. 그러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자, 재정정책은 국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자, 잘 보세요. FRB라는 유태인 개인 사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미국 정부가 여기 있어요. 양적 완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미국 정부가 실업자들이 늘어나니까 채권을 막 찍죠. 빵빵빵빵빵빵빵빵 찍어가지고 2조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천조 원 찍어요. 줘요. 금리 몇 퍼센트? 0% 기준금리. 뭐를 맡겼어요? 채권을 맡겼죠. 어떤 채권? 미국 국공채. 재정정책입니까? 통화정책입니까? 채권을 찍어서 FRB에 맡긴 거. 재정정책입니까? 통화정책입니까? 1번 통화정책이다. 2번 재정정책이다. 눌러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어. 채권을 막 찍었어. 미국 정부가. 그 돈을 갖다가 실업자들 메꿔주는 데 썼어. 실업 자금도 주고. 1번 통화정책입니까? 2번 재정정책입니까? 국공채를 찍었잖아요. 재정정책이죠. 채권을 찍었잖아. 이자율을 조절한 게 아니라. 자,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부채 한도 조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실. 채권을 찍어서 채권을 맡기고 내가 세금 걷어서 너한테 돈 갚을게. 10년물 만기, 20년물 만기, 30년물 만기. 돈을 빌려온 거죠. 누구한테? 한국은행격 비슷한 FRB한테.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으니까. FRB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국공채를 맡기고 돈을 빌려온 거죠. 그 빌려온 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양적 완화 자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몇 퍼센트에 빌려줬어요? 0%. 기준금리를 0으로 찍었잖아. 이자율을 미국 정부, FRB,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준 이자율을 0%로 만들었죠. 그렇죠? 이건 무슨 정책이에요?
통화정책. 0% 이자로 뭐를 빌려온 거예요? 채권을 찍어서 돈을 빌려온 거지. 근데 그 돈을 얼마 빌려왔어요? 이자율, 정책 이자율, 기준 이자율이 0%잖아. 이해됐죠? 0% 이자율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0% 이자율에 돈을 빌려준 거. 그 빌려준 0% 이자율을 빌려온 돈 2조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천조 원을 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실업자금도 주고 600달러씩 주다. 이게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라는 말은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풀었어요? FRB가? 아니죠. 미국 정부가 풀었죠. 뭘로? 채권을 맡기고. 내가 채권을 담보로 줄 테니까 여러분은 뭐를 담보로 맡깁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나 돈 좀 빌려도. 얼마? 일단 빌려줘. 0%에 빌려줄게. 가져가 있어. 너 필요 없나? 팡팡 쓰래. 또 줄까? 또 주 있어. 또 4조 달러. 그래서 8조 7,5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넘게 갖다 쓴 거예요. 몇 퍼센트 이자에? 0% 이자에. 0%를 이자율을 내린 게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돈을 그만큼 갖다 쓴 게 양적 완화지. 자, 그런데 한도가 꽉 찼어. 뭐요? 어떤 한도가 꽉 찼어요? 미국 정부가 채권을 찍어낼 수 있는 한도가 꽉 찬 거예요. 그거에서 더 이상 돈을 못 빌려와. 빌려오고 싶어도. 너의 신용 한도는 이만큼까지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빌려올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한도를 풀어줘야 돼. 그게 바로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돈을 더 늘리고 싶은데 못 늘려. 그걸 누가 풀어주느냐? 워낙 중요한 문제잖아. 그래서 의회가 풀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야 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박한샘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결혼했습니까? 축하합니다. 아파트 18평짜리 줘. 아이고 나이 80에 이혼하시고 황혼 이혼하시고 봄에 이혼하고 가을에 결혼했네요. 나이 80. 신부님 78살, 신랑님 80세.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금 신혼부부 5천만 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는 똑같은 한 표잖아. 나는 망하죠. 저 같은 놈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을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도록, 행정부 수반이 함부로 못하도록 민주당, 공화당, 의회에서 합의를 해야 돼. 한도를 높여줘. 이게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통화정책이라는 게 뭔지, 재정정책이라는 게 뭔지, 아이고 너무 많이 씌워졌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지 이해가 되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빚 좋은 말이 부채 한도 협상이지 양적 완화에
그 짓거리를 또 하고 싶다는 거죠. 집어릇게 못 주는 겁니다. 집어릇게 못 주는 거예요. 노름하는 놈 손가락 잘랐더니, 손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노름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미국이 쉬운 길을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진 걸 보니까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거예요. 부작용이 나온 거지. 거꾸로 금리 인하돼야 할 파냐. 대놓고는 못하는 거지. 금리 인하하자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야, 솔직히 나도 금리 인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CPI 지수가 10개월 연속 빠지고 제조업 지수 곤두박질 치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진 거 보니까 솔직히 살 떨립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금리를 내리면 혹은 동결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대폭락이 나올 겁니다. 누가 미국을 신뢰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연금도 갖고 있는 100조 원의 미국 국공채를 쏟아붓겠지만 중국 놈들도 쏟아붓고 일본 놈들도 쏟아붓고 우리는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실패될 거다. 미국의 힘이 떨어질 거다. 포스트 코로나19 패권은 중국한테 건너갈 겁니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부채 한도 협상. 생각해봐요. 빚 좀 내달라고 한국은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전력하고 똑같아요. 한국전력이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한국전력이. 쥐들끼리 한국은행 사장님하고 한국은행 직원들하고 둘이 예를 들자면 한국전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아, 우리는 빚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해가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부채가 에서 190조야, 지금 한국전력 부채가. 한국전력의 2022년도 부채 규모가 192조 8천억이에요. 2021년도에 145조 7천억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부채 한도 좀 늘려주세요. 그랬죠? 채권 발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수당에서. 그래서 부채 한도를 못 늘렸죠. 야, 지금도 190조인데 그래서 또 늘려달라고? 나라 IMF 온다. 못 늘린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요금 가격이라도 인상해서 적자를 면하게 해달라. 그게 요금 인상이잖아요. 7원씩 8원씩. 만약에 여기서 근데 부채 한도 안 늘려준다고 땡깡 쓰는 거야 지금. 한국전력 사장님하고 직원들 둘이 올려줘. 안 돼, 못 올려줘. 올려줘, 못 올려줘. 그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할만하지 않겠어요? 지들끼리 뭐 하냐? 민주당, 공화당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부채 한도 늘려줘, 안 늘려줘, 늘려줘, 안 늘려줘. 결국은 빚잔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마치 무슨 막 선심이라고 쓰듯이 양적 완화 헌해 만회 하는 건데 마치 무슨 전 세계 시장에 빚진 놈들이 대한민국한테도 빚진 놈들이잖아요. 미국 놈들이. 무슨 선심이라고 쓰듯이. 별거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진 거 보고 이번에 보니까 돌아가는 판 보니까 이거 우리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금리 인상 끝났어. 안 돼, 안 돼. 돈 더 풀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근데 돈이 없네. 쓸 수 있는 만큼 다 갖다 써버리는 거지. 그래서 부채 양적 완화를 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부채 양적 완화를 또 한다는 말은 미국에 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재정 정책 실패했다는 겁니다. 재정 정책만 실패한 거예요? 금리 인상 더 이상 인상 못 한대잖아. 금리 인하한다. 그럼 통화 정책도 실패한 거예요. 미국의 금융 정책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의 다른 말은 양적 완화예요.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양적 완화하겠다는 말을. 아, 이자율이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올려. 그 말 못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세트로 묶어버린 거죠. 양적 완화도 허락해주고 금리도 인하하고. 너 언제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서브프라임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자율도 떨어지거나 안 늘리고. 금융정책, 통화정책, 양적 완화로 다시 시장에 돈 풀고. 이게 언제부터 바뀐 거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 그걸 보고 눈치 깐 거예요. 야, 미국 끝났구나, 이제. 금리 인상 이거 끝난 거야, 이제. 정책 실패했구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사실은. 수습된 게 아니에요,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저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눈치 빨리 채고, 야, 저거 빨리 봉합했네? 사람들이 저거 다 악재라고 말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봉합했다. 주식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풀베팅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은 본질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아직 미국도. 금융정책, 통화정책 실패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 그런데 너는 왜 이걸 자꾸 호재라고 그러느냐? 금리 인상을 못하니까 호재인 거야. 오늘 강의 제목. 부채 한도 협상의 진실은 결국은 양적 완화다. 다시 양적 완화하니까 시장에 다시 잠깐 돈이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시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지역적인 것들도 잠깐 한두 개씩 있어요. 하이닉스 적자인데도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근데 거기다 부채 한도 협상까지 한다는 얘기는 돈까지 풀어버리겠다는 거잖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잠깐이지만 엄발에 오줌 놓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무슨 준비? 언발에 오줌 놓기. 예, 그 잠깐에 따서. 이해되셨죠? 겨울에, 한겨울에 진짜 막 밖에 며칠씩 나가 있어 봐요. 1월달 엄동설안에. 남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죠? 군대에 있을 때. 진짜 그 막 군대 군화가 너무 추워요. 얼어버려요. 잠깐 어디 10분만이라도 불을 녹이고 불에 몸 좀 녹이고 싶어. 근데 불도 못 피우게 하죠. 산 한가운데. 왜? 불 피우면 위치가 발각된다고, 낮에는 연기 나고 밤에는 불빛 보인다고 하고, 불 피우면 바로 영창감이에요. 불도 못 피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지막 수단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줌 넣을 때 거기다가 내 발을 담그고 싶어. 발바닥 위에다 오줌 넣고 싶다니까. 진짜 발이 얼마나,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엄발에 오줌 넣기. 잠깐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지금 미국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 한도 증액, 앞으로 금리 인상 없음. 엄발에 오줌 넣기. 이제 그 잠깐 온기가 잠깐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발은 동상 걸리는 말이잖아. 발 잘라야 된다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6월달, 7월달, 6월 14일, 7월 26일 FOMC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없지요. 9월달까지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럼 금리 인하 나온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썸머랠리가 아주 짜릿하게 오고 12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발목아지가 아니라 허벅지까지 잘라낼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은 엄발에 오줌 넣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미국 정부의 연착륙, 소프트 랜딩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깐 금리 동결 및 인하 가능성,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돼서 다시 또 돈을 풀을 수 있는 포지션을 늘리는 거, 준비하는 거. 돈은 안 풀었다 하더라도 일단 힘 땡겨오는 거죠. 거기서 오는 잠깐의 행포만감,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오늘 그래서 105번째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의 진실이 무언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올라오는 이유, 삼성전자가 좋아서?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사재끼는지 개인 투자자들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은 또 왜 사는지. 자, 7만 전자, 10만 닉스. 빠르면 다음 주에도 가능해 보여요. 자, 나는 그래서 오늘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 왜 부채 한도 협상의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됐다. 그동안 왜 박한샘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악재가 나올 때마다 지는 무진장 쫄았어 가면서 겉으로는 쫄았어 가면서 속으로는 쫄았어 가면서 겉으로는 금융장세다. 양적 하나다. 삼성전자도 사고 네이버도 사고 카카오뱅크도 사고 속으로는 달달 따라가면서 왜 자신 있게 외쳤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일 이 시장을 이해하고 갖고 있는 주식을 수익을 왜 좀 더 확장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잡으라 그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1분인데요. 오늘 105번째 박한샘의 야간 수업, 부채 한도 협상의 진실과 대한민국 반도체 급등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 정말 한 나라,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거대한 사기를 치는 이 형국에서 우리도 잠깐이지만 거기서 담을 좀 빨아먹고 언제든지 튈 준비를 왠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다단계 알죠? 다단계. 알아요? 몰라요? 요즘 제가 주식해가면서 느끼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거 다단계 직원 같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저 거대한 사기극 알아. 아는데 그 주식시장한테 잠깐 좋아. 그러니까 다단계처럼 이게 사기인 줄 알아. 근데 먼저 팔라. 그러면 나는 초창기에 먼저 하는 놈은 돈을 벌잖아. 눈치 까는 놈은. 남들 다 달라붙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거지. 내가 요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식을 해가면서 이게 진짜 사기극인데 저놈들 미국 놈들이. 그런데 이게 주식은 또 올라오게 만들어. 빨리 먹고 빠져나온다. 여름 넘어가면 8월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요즘 풀베팅 계속 네이버 풀베팅 삼성전자 돈 있어? 아직도 돈 갖고 있어? 네. 계속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 고맙다 제가 파월 고맙긴 한데 부채한도 없으면 고맙긴 한데 나중에 8월달 9월달 10월달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다. 먼저 벌고 먼저 튀는 놈이 장땡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죠? 네. 자, 네 바람 방향님 파트너보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네, 회원분들은 제 전화번호에다가 남겨놓으시면 제가 1대1 상담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는 돼요. 그거 보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종목이 아니라 섹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게 더 좋으실 겁니다. 네. 몰라요. 우리 내일 아침에 찍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로 보시면 될 거예요. 바람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문자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금요일 날. 거기 제 거 전화번호랑 핸드폰이랑 사무장님 핸드폰 다 나오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네. 저도 파트너 문의하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틀 전에 가입하셨군요. 금요일 날 밤 늦게 가입하신 분은 저희 문자 안 보냈고요. 네. 마감 방송 때 혹은 아까처럼 회원 교육 방송 때 1대1로는 안 하지만 섹터 전체를 봐들어가면서 그쪽 파트를 같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날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화요일날 그거 보면 있어요. 전화번호랑 문자 받으신 거 보면 사무장님 제 거 다. 네,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